단 한 발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10만 명 인질 수용소가 한순간에 무력화됐거든요. 그런데 미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적 미사일 사거리 밖에 있었고 폭격 후 멀쩡히 귀환했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유럽 최고 전문가는 확신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진실을 듣는 순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었거든요. 조연 취급받던 한국이 주인공 미국을 제치고 세계 군사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옆 건물 유리창 하나 안 깨진 그 정밀함 앞에서 서방의 자존심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47분, 제 심장은 철문의 등을 기댄 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국경 인근 낡아빠진 카지노 호텔 지하였죠. 천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HQ9 계열 레이더 경보음이었어요. 간헐적으로 울리는 그 전자음은 죽음이 공중에서 내려오고 있다는 신호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태국 측 정보부에서 파견된 관찰자였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구출 대상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러 왔다가 전쟁통에 갇혀버린 겁니다. 철문 너머 방에는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어요. 5명, 아니 6명이었을까요? 손목에 선명한 수갑 자국이 보였습니다. 온라인 사기 조직에 끌려와 강제로 일하다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지금 당장 폭격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말입니다. 제 위성폰이 진동했어요.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떴습니다. 태국 공군, 사거리 밖 투하. 90초 후 정리.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정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바깥은 전쟁통인데 이상하게도 연달아 폭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습이라면 연쇄적으로 터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요했어요. 너무나 고요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10초를 카운트했습니다. 19, 8, 7. 숨소리조차 최대한 줄였죠. 그 순간 지하 전체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어요. 귀가 먹먹해졌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폭발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한 번이요. 전쟁터에서 폭탄이 한 발만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나중 문제였죠. 밖으로 나가보니 눈앞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호텔 단지의 한 건물, 서버동이라 불리던 그 건물만 정확히 무너져 내렸더군요. 옆 건물의 유리창은 그대로였습니다. 금 간 것도 없이 멀쩡했어요. 마치 외과 의사가 종양만 도려낸 것처럼 정교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체 전원 귀환, 민간 피해 0 보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간 피해가 없다고요? HQ9이라는 중국제 방공망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 태국 공군이 사거리 밖에서 투하했는데 정확히 한 발만 명중시켰다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 머릿속에 2가지 질문이 박혔습니다. 왜 하필 폭발이 한 번뿐이었나? 어떻게 HQ9 사거리, 그러니까 200km급 방공망 바깥에서 저렇게 정확히 지울 수 있었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전쟁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가 평생 배워온 전쟁의 공식이 여기선 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헤일입니다. 42살 유럽연합 출신 사이버 범죄 및 인신매매 수사 자문관으로 UN 협력 파견 신분이었죠. 제 이력서는 화려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를 오가며 국제범죄 조직을 추적했고 미국과 유럽의 최첨단 수사 기법을 현장에 적용해왔으니까요. 저는 숫자를 신뢰했고 검증된 시스템을 믿었으며 서열을 중시했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얕잡아봤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이었어요. 2016년 중동 파견 당시 저는 미국제 정밀유도 시스템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작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컸죠. 미사일이 건물 하나만 골라서 타격하는 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검증된 서방 기술만이 이런 정밀함을 구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제 신앙이 돼버렸어요. 2021년 동남아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조용히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국제기관 보고서에는 늘 미국과 유럽 브랜드만 전면에 나왔죠. 저는 그 구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조연이고 주연은 우리라고요. 한국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제 편견의 프레임이 고착된 겁니다.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만했던 거죠. 현재 제 미션은 명확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급증한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 루트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기준 동남아 온라인 사기 피해액이 전 세계적으로 최대 370억 달러로 추정됐고,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강제 착취당하는 피해자가 10만에서 15만 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 규모는 연간 125억에서 190억 달러, 그 나라 GDP의 절반 이상 수준이었죠. 활동 중인 단지만 최소 53곳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숫자로 설명이 안 됐습니다. 한 발의 폭탄, 한 번의 폭발, 0의 민간 피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모든 걸 계산했고 설계했으며 완벽하게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제가 무시해왔던 쪽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하로 다시 내려가 구출 대상자들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끝난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끝났는지 시작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이 전쟁을, 이 작전을, 그리고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건 말입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국제반스캠 협력회의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실은 냉방이 과하게 가동돼서 추웠지만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자료를 펼쳐보니 국경 분쟁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는 단서들이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선 마찰이었지만 실제로는 돈의 흐름을 둘러싼 전쟁이었던 겁니다. 저는 곧바로 국경 인근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게 제 신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캄보디아 측이 중국제 HQ-9 방공 시스템을 배치하고 태국 항공전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방공망이라는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그건 영공을 지배하는 권력이고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 심리전 도구죠. 태국 정보라인에서 의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현지 요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카지노 단지는 관광시설이 아닙니다. 스캠 콜센터이자 감금시설이고 자금 세탁 허브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쟁이든 범죄든 결국 방공망이 판을 결정한다는 게 제 경험이었거든요. 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HQ-9 앞에서는 F-16도 무용지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태국 측이 너무 차분했어요. 보통 방공망에 막혀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면 초조해하거나 대안을 찾느라 바빠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유로웠죠. 저는 그때부터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카드가 있다는 직감이었어요. 국경선은 817km에 달했고 12월 중순 기준으로 사망자가 최소 38명, 피난민이 5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지만 그 뒤에는 사람들의 비명과 눈물이 있었죠. 저는 그 숫자들을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뭘까? 땅이 아니라 돈이라면, 군인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진짜 적이라면 우리가 싸워야 할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피난민 수용소에서 만난 한 태국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국경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짐도 못 챙기고 도망쳤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언제 다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니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전쟁은 늘 무고한 사람들을 먼저 짓밟습니다. 캄보디아 쪽 소식도 들어왔어요.
스캠 단지에서 일하던 한 필리핀 청년이 탈출에 성공해 증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취업 사기에 속아 그곳에 끌려갔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하루 16시간씩 온라인 사기 대본을 읽어야 했어요. 도망치려다 걸리면 폭행당했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도 수갑 자국이 선명했죠. 저는 그 자국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이고 국가 권력과 결탁한 현대판 노예제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에서 확신을 가지고 일해왔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시스템이 최고라는 확신, 검증된 기술만이 답이라는 확신,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아직 멀었다는 오만한 확신 말입니다. 2016년 중동에서 본 미국제 정밀 유도 무기의 위력은 제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건물 하나를 정확히 타격하고 옆 건물은 건드리지 않는 그 기술력 말입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죠. 이게 바로 선진국의 힘이다. 이게 바로 문명의 차이다라고요. 2021년 동남아에서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실했고 조용했으며 꾸준히 성과를 냈어요. 하지만 국제기구 보고서에는 그들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늘 미국 기업, 유럽 컨소시엄이 전면에 나왔죠. 저는 그 구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주인공과 조연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한국은 열심히 하지만 결국 보조 역할이라고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한국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제 편견이 그들을 깎아내린 겁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보다 팩트, 인상보다 통계를 믿었죠. 그런데 이번 국경 분쟁을 조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고 데이터 뒤에는 고통이 있으며 통계 뒤에는 절규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캄보디아 스캠 산업이 연간 150억 달러 규모라는 숫자는 그냥 경제 지표가 아니었어요. 그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피해자 구조 루트를 찾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추적하며 국제 공조를 통해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현장에 와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국가와 범죄가 뒤섞여 있었고 정부 관료 중 일부는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있었으며 방공망은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지붕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태국 측의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유럽연합자문관이 태국 군부에게 당신들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체면이 깎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방콕의 한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태국 정보부 관계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커피를 권하며 말했어요. 헤일 박사님, 곧 재미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재미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는 미소만 지었죠.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전쟁은 크게 이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끝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엔 그냥 동양인 특유의 애매한 표현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표적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태국군 내부에서 흘러나온 브리핑 자료를 입수했는데 그 내용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표적이 국경선 군사시설이 아니라 스캠 단지 핵심 건물, 그러니까 서버실과 금고, 그리고 인신 감금 라인이 있는 건물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반발했어요. 태국 측 연락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군사 목표가 아니라 민간 시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과거 중동에서 목격했던 참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폭격은 늘 민간인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정밀하다 해도 오차는 존재하고 그 오차는 무고한 사람의 목숨으로 치러지죠. 태국 연락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헤일 박사님, 우리도 그 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정밀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정밀하다고요? HQ9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정밀 타격을 합니까? 조종사들이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격추당할 텐데요. 연락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은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거리 밖에서 어떻게 정밀 타격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건 허풍이거나 아니면 자살 작전이거나 둘 중 하나다라고요. 하지만 연락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캄보디아 측 동향도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HQ9 배치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어요. 언론에 흘린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태국 항공전력은 우리 방공망을 뚫을 수 없다. 접근하면 즉시 격추될 것이다. 이건 단순한 군사정보가 아니었어요. 심리전이었습니다. 태국 조종사들에게 공포를 주고 태국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였죠. 국제사회의 시선도 복잡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태국을 침략자로 묘사했고 일부는 캄보디아의 스캠 산업을 비난했어요. 진실은 중간 어딘가에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데이터를 모으고 증언을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저는 국경 인근 작은 마을의 안전가옥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캄보디아 쪽 하늘이 보였어요. 깜깜한 하늘 위로 가끔 레이더 전파를 감지한 듯한 희미한 불빛이 스쳤습니다. HQ9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방공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저건 범죄자들의 보호막이다. 저 뒤에서 수만 명이 고통받고 있다고요. 태국 정보부에서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스캠 단지 내부에서 일하던 회계 담당자 한 명이 탈출했고 그가 가져온 자료가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즉시 그를 만나러 갔어요. 만남 장소는 방콕 외곽의 한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경비가 삼엄했고 긴장감이 팽팽했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한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남아계 얼굴이었는데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헤일 박사님이시군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화면에 뜬 건 회계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가 아니었어요. 숫자들이 이상하게 배열돼 있었고 항목들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설명을 시작했죠. 이 단지는 겉으로는 카지노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사기 공장이에요. 하루 서버 트래픽만 봐도 수십만 건의 사기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이 아니라 범죄 산업이다라고요.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동자 인원표입니다. 정확히는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이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리스트에는 이름, 국적, 입국 날짜가 적혀 있었고 일부는 퇴출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퇴출이 뭡니까? 제가 물었죠. 그는 눈을 감았어요. 죽었거나 팔려갔거나 아니면 영영 사라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유엔은 뭘 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뭘 하고 있으며 저는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나 쓰고 회의나 하고 통계나 정리하는 게 전부였죠.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태국 측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준비하고 있었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계획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민간인 피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면 제 입장은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겁이 났어요. 제 커리어가 걸린 문제이기도 했거든요. 국경선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교전이 잦아졌고 사망자가 늘어났으며 피난민 숫자는 계속 증가했어요. 817km에 달하는 국경선 곳곳에서 총소리가 들렸고 12월 중순 기준 사망자가 38명을 넘어섰습니다. 피난민은 50만 명을 돌파했죠. 이 숫자들은 매일 업데이트됐고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태국 정보부 관계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헤일 박사님, 곧 시작됩니다. 현장에 계시고 싶으시면 지금 준비하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그는 대답 대신 좌표를 보내왔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직접 보는 게 100번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호기심과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태국 동부의 한 공군기지 인근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내내 긴장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기지 입구에는 경비가 삼엄했고 제 신분을 확인하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통합상황실로 안내를 받았죠. 상황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대형 스크린 여러 개가 벽에 걸려 있었고 군 관계자들이 차분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 관찰석에 앉았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제 옆에 다가왔습니다. 헤일 박사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죠. 서강윤입니다. 기술 고문으로 이번 작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여기서 뭘 한다는 거지? 제 얼굴에 의아함이 드러났나 봅니다. 서강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놀라셨군요. 한국 사람이 이런 작전에 참여한다는 게 의외이신가 보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한국제 무기는 결국 값싼 대체제 아닙니까? 실전에서 검증된 미국제나 유럽제와는 차원이 다르죠. 제 말은 비꼬는 투였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편견이 말투에 배어나온 겁니다. 서강윤은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는 화면에 지도를 띄웠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원 하나가 그려졌죠. 이게 HQ9의 탐지 및 교전 반경입니다. 반경 약 200km급이죠. 기존 방식대로라면 우리 조종사들이 이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얘기였으니까요. 서강윤은 다른 표시를 추가했습니다. 빨간 원 바깥쪽에 파란 점이 찍혔어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거리 밖에서요? 그럼 어떻게 표적을 맞춥니까? 서강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활공합니다. 투하 후 날개를 펴고 목표까지 날아가는 겁니다. 조종사는 안전한 거리에 있고 무기만 전진하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활공 유도폭탄이요? 그건 미국도 쓰는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바람, 기압, 온도 변화를 다 계산해야 하는데 오차가 클 텐데요. 서강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KGGB는 GPS와 관성항법 시스템을 결합합니다. 공개 자료 기준으로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에서 1미터 수준입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1미터요? 그게 가능합니까? 서강윤은 화면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승전 연출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내는 정리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승전 연출이라는 표현이요. 저는 그동안 서방 무기 시스템을 과장되게 포장하는 홍보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려한 폭발, 웅장한 음악, 그리고 우리가 최고라는 메시지 말이죠. 그런데 서강윤은 그런 걸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리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서강윤은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표적 건물만 무력화하고 주변은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민간인 피해 0, 조종사 위험 0, 그리고 작전 목표 달성 100%.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이상적인 목표였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기준이었거든요. 서강윤은 계속 설명했어요. 성능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 조종사가 살아야 하고 민간인이 다치지 않아야 하며 구출 대상자들이 안전해야 합니다. 기술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술을 숫자로만 봤어요. 사거리 몇 킬로미터, 정밀도 몇 미터, 가격 몇 억 달러. 그런데 서강윤은 사람을 먼저 말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안에서 긴장감이 높아졌어요. 작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영상이 떴죠. F-16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엔진이 가동되며 이륙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과거 중동에서 목격했던 작전들이 떠올랐습니다. 폭격 후 민간인 사상자 보고를 듣던 그 참담한 말이죠.
서강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걱정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폭격은 늘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서강윤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그래서 더 정밀해야 하는 겁니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선전이 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박혔어요. 정의와 선전의 차이. 저는 그동안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승리하면 정의고 지면 범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강윤이 말하는 건 달랐어요. 과정이 정의로워야 결과도 정당화된다는 거였습니다. 작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F-16들이 하나씩 이륙했어요. 화면 속 전투기들이 하늘로 치솟으며 편대를 이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레이더 화면에 HQ-9의 탐지 신호가 잡혔습니다. 캄보디아 측 방공망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강윤이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 기체들은 사거리 바깥에 있습니다. HQ-9이 탐지는 하지만 교전은 못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화면 속 전투기들이 투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장이 분리됐어요. KGB가 투하되는 순간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듯이 자연스러웠죠.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어요. 유도폭탄이 활공하며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레이더는 계속 경보음을 울렸지만 요격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사일 발사 신호도 없었습니다. HQ-9은 무력했죠. 쏠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조종사들은 이미 선회에서 귀환 중이었고 무기만 혼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표적 건물 상공 시점이었습니다. 유도폭탄이 정확히 목표 지점으로 하강하고 있었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간 섬광이 터졌습니다. 폭발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었어요. 연쇄 폭발도 없었고 주변 건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사후 영상이 떴습니다. 표적 건물은 붕괴됐지만 바로 옆 건물의 유리창은 멀쩡했어요. 균열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이게 정말 폭격 맞습니까? 수술이 아니고요. 상황실 안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목표 타격 확인, 민간 피해 0 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강윤이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우리가 만든 건 부숴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모든 편견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거든요. 한국은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주인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이 끝난 직후 저는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거든요.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측으로 들어가는 건 위험했지만 태국 군부에서 안전을 보장해줬어요. 저는 장갑차를 타고 스캠 단지가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상 이상이었어요. 서버동으로 쓰이던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잔해가 산처럼 쌓였고 철골 구조물이 뒤틀려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건 주변이었어요. 바로 옆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았고 벽에 금도 가지 않았어요. 마치 정밀한 외과 수술을 본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피해자들이 속속 구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수갑 자국이 선명한 손목,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자유를 되찾은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들 말입니다. 한 여성이 울면서 말했어요. 끝난 건가요? 정말 끝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남아계 남성이었습니다. 태국계와 캄보디아계 혼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피차야입니다. 헤일 박사님을 찾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기억했습니다. 방콕에서 만났던 전직 카지노 회계팀 출신, 지금은 피해자 구조 네트워크의 내부자였죠. 피차야는 저를 한쪽으로 데려갔어요. 무너진 건물 잔의 옆이었습니다. 이 건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서버실 아니었습니까? 피차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서버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감금실이기도 했습니다. 지하에는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을 가두는 방이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폭격으로 그 사람들도 죽은 거 아닙니까? 피차야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빠르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작전 전날 밤 우리 네트워크가 그들을 빼냈습니다. 태국 측과 협력해서요. 건물엔 범죄자들과 서버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말입니다. 피차야는 계속 설명했어요. 카지노는 돈의 강으로 보이지만 회계장부는 사람 숫자로 더럽혀집니다. 하룻밤 서버 트래픽과 사라진 노동자 인원표를 비교하면 진실이 보여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쪽은 급증하는 사기 시도 건수, 다른 쪽은 감소하는 노동자 숫자였죠. 두 선이 교차하는 지점마다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으며 꿈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취업 사기에 속아 이곳으로 끌려왔고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일하다가 결국 숫자로만 남게 된 겁니다. 저는 피차야에게 물었어요. 이 자료를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피차야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늘 데이터만 찾죠. 그런데 여기선 사람이 데이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동안 숫자에만 집착했습니다. 통계, 수치, 그래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 피차야가 저를 폐창고로 안내한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군트럭이 관광단지로 위장한 스캠 시설로 군수 상자를 들이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진을 찍으려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를 보호하기로 한 현지 경비 라인이 돌변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피차야가 제 팔을 잡고 소리쳤죠. 뛰세요. 우리는 창고를 빠져나와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차량 엔진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스로 안전가옥에 도착했어요.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샌 거라고요. 누군가 제 동선을 미리 알고 있었고 우리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피차야가 말했어요. 국가와 범죄가 섞여 있습니다. 방공망은 나라가 아니라 범죄의 지붕이에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HQ9은 단순한 방공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범죄 조직을 보호하는 우산이었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막는 장벽이었으며 수만 명을 인질로 잡는 감옥의 천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왜 태국이 이 작전을 강행했는지, 왜 정밀함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말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 중 한 명은 필리핀 출신 청년이었어요. 28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광고를 봤어요. 고액 연봉, 숙식 제공, 비자 지원. 너무 좋은 조건이라 의심했지만 계약서도 있었고 회사도 실제했어요. 그래서 왔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끌려왔죠. 하루 16시간씩 온라인 사기 대본을 읽어야 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거부하면 폭행당했고 탈출하려다 걸린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봤어요. 수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딱지가 앉아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자유롭습니다. 처음으로 자유로워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작전의 의미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통계가 아니라 생명을 구한 겁니다. 피차야는 저에게 더 많은 자료를 보여줬어요. 스캠 단지 내부 구조도, 범죄 조직 계층도, 자금 세탁 루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국제기구에 넘겨주세요. 여기 하나만 무너뜨렸지만 비슷한 곳이 아직 수십 곳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피차야를 처음 만났을 때 의심했습니다. 현지인 제보는 과장된다는 선진국식 오만 때문이었죠.
하지만 피차야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했고 저보다 훨씬 용감했으며 데이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였던 겁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이 버스에 탑승했어요. 국경을 넘어 태국 쪽 임시 수용소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을까?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답은 없었지만 최소한 기회는 생겼습니다. 이 작전이 그 기회를 만든 겁니다. 피차야가 제 옆에 서서 말했어요.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HQ9을 뚫는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태국 측은 다른 방법을 찾았죠. 정면 돌파가 아니라 우회, 파괴가 아니라 정밀함, 승리가 아니라 구조.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전쟁의 목적이 바뀌면 전쟁의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이번에 배웠거든요. 다시 태국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태국군 내부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작전 후 평가 회의였죠. 회의실엔 군 고위 관계자들과 기술진, 그리고 국제 관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작전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투하, 활공, 명중. 그 완벽한 흐름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한 태국 장군이 발언했어요. 이번 작전의 표적은 국경선이 아니었습니다. 스캠 단지 핵심 건물, 즉 서버실과 금고, 그리고 인신 감금 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토 확장이 아니라 범죄 조직 무력화였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의 목적이 명확했고 수단도 그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어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건 군사 목표가 아니라 민간 시설로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윤리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습니다. 과거 중동에서 본 참상들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폭격은 늘 민간인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의도와 상관없이요. 서강윤이 대답했어요. 그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정밀해야 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선전이 됩니다. 우리는 선전을 원하지 않았어요. 정의를 원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이 제 모든 반론을 무력화시켰거든요. 서강윤은 계속 설명했어요. 작전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민간인 피해 0. 둘째, 조종사 위험권 진입 금지. 셋째, 표적 한두 개 건물만 기능 정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작전이 승인됐습니다. 저는 그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았어요. 전쟁에서 그런 조건을 다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한 국제 관찰자가 물었습니다. 태국이 F-16 드론, 포격 등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도폭탄을 선택했습니까? 서강윤이 대답했어요. 드론은 HQ9에 격추당할 위험이 있고 포격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F-16도 사거리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죠. 유도폭탄은 조종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문제였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파괴력을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였어요. 태국과 한국 기술진은 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이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서강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당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이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서강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표정에 다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계속 말했어요. 제 편견이었습니다. 저는 미국과 유럽만이 정밀 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라고 단정 지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서강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안 하니까요. 홍보 영상을 만들지 않고 언론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할 뿐이죠. 저는 물었어요. 왜입니까? 왜 홍보를 안 합니까? 이 정도 성과면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강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결과가 말해주니까요.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합니다. 광고보다 신뢰가 중요하고 선전보다 실력이 중요하죠.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깨달았거든요. 서강윤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배우는 중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만의 길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저는 그 겸손함에 감동했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철학은 확고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제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과거의 트라우마가 속삭였어요. 폭격은 늘 민간인 피해를 만든다. 아무리 정밀해도 실수는 일어난다. 당신은 그걸 봤잖아. 하지만 다른 쪽에선 현실이 반박했습니다. 지금 눈앞의 사람들을 살리려면 저 심장을 끊어야 한다. 방법이 없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며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국경 너머에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수만 명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 괴리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구조된 피해자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 수용소였어요. 그곳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적, 다양한 나이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죠. 모두 스캠 단지에서 강제 노동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베트남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헤일 박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감사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태국군과 구조팀이 한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됐어요. 세상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게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한 일이라곤 보고서 쓰고 회의 참석하고 현장 조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거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 누군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겐 힘이 됐던 겁니다. 수용소를 돌아보며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한 중국 남성은 비 때문에 속아서 왔다고 했습니다. 고액 알바라고 해서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감금당했어요. 매일 사기 전화를 걸어야 했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한 인도네시아 청년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했다가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지하 감금실에 갇혀 있었고 매일 구타당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의 몸엔 아직도 멍자국이 남아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이건 범죄를 넘어선 반인륜 행위였어요. 저는 수용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본국으로 송환될 겁니다.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육체적 자유는 찾았지만 정신적 자유는 아직 먼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강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나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선전이 됩니다. 이번 작전은 정의였어요. 서강윤은 짧게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비슷한 곳이 아직 수십 곳 더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죠. 새벽, 저는 다시 태국 측 통합상황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사람으로서였어요. 작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기술적 디테일을 알고 싶었습니다. 상황실엔 서강윤과 몇몇 기술진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강윤이 스크린에 작전 시뮬레이션을 띄웠어요. 처음부터 보여드리죠. 화면엔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HQ9의 탐지 반경이 빨간 원으로 표시됐죠. 이게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이었습니다. 200km급 방공망이에요. 저는 그 원을 보며 다시 한번 압도됐습니다. 넓은 영역이었거든요. 기존 방식이라면 우리 전투기가 이 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 레이더에 잡히고 미사일에 노출되죠. 조종사가 위험해집니다.
서강유는 다른 표시를 추가했어요. 빨간 원 바깥에 파란 점들이 찍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투하했습니다. 사거리 바깥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무기가 스스로 날아간 겁니까? 서강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KGB는 활공 유도폭탄입니다. 투하 후 날개를 펴고 목표까지 날아가죠. GPS와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경로를 수정하면서요. 화면엔 유도폭탄이 활공하는 경로가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났어요.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표적으로 향했습니다. 정밀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죠. 서강윤이 대답했어요. 공개자료 기준으로 원형 공산 오차가 수미터에서 1미터 수준입니다. 실전에서도 그 수준을 유지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미터요? 그럼 거의 오차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강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옆 건물 유리창이 멀쩡했던 겁니다. 화면이 전환됐어요. 실시간 레이더 추적 영상이었습니다. HQ-9이 탐지 신호를 보내는 순간 태국 전투기들의 위치가 표시됐죠. 모두 사거리 바깥이었습니다. 레이더는 우리를 탐지했지만 교전할 수 없었어요. 거리가 너무 멀었으니까요. 서강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미사일은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강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활공 유도폭탄은 레이더 단면적이 작고 속도도 느립니다. 전투기처럼 명확한 표적이 아니에요. 설령 탐지해도 요격하기 어렵죠. 게다가 이미 조종사는 귀환 중이었고 무기만 혼자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략의 치밀함에 감탄했어요. 적의 강점을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고 약점을 공략한 겁니다. HQ-9은 전투기를 격추하는 데 최적화됐지만 느리고 작은 활공 유도폭탄엔 취약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 대결이 아니었어요. 전략과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화면엔 표적 건물 상공 시점 영상이 나왔어요. 유도폭탄이 정확히 목표 지점으로 하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종 단계에선 GPS 신호를 기반으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람, 기압, 온도 변화를 모두 계산해서요. 서강윤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화면을 너클 잃고 지켜봤습니다. 섬광이 터졌어요. 폭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뿐이었죠. 연쇄 폭발도 없었고 주변으로 번지지도 않았습니다. 왜 한 번뿐이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서강윤이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썼으니까요. 더 많이 쏘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쓰는 게 능력이죠.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과거 중동에서 본 작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를 부수기 위해 10개를 투하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연쇄 폭격을 했었죠. 그건 능력의 과시였지만 동시에 오만이기도 했어요. 반면 이번 작전은 달랐습니다. 최소한의 수단으로 최대의 효과를 냈고 불필요한 피해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사후 영상이 다시 재생됐어요. 표적 건물은 붕괴됐지만 주변은 온전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전쟁입니까? 아니면 수술입니까? 서강윤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둘 다입니다. 전쟁이지만 수술처럼 정밀했고 수술이지만 전쟁만큼 치명적이었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평생 배워온 전쟁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은 파괴하고 제압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번 작전은 구하고 보호하고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서강윤이 덧붙였어요. 보셨죠? 우리가 만든 건 부숴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끝내는 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끝내는 법.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 파괴가 아니라 구조를 목표로 하는 것.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였죠. 상황실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캄보디아 측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을 겁니다. 방공망은 정상인데 왜 막지 못했나, 레이더는 작동했는데 왜 요격을 못했나. 그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차이를 간과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도 칼이 다른 각도로 들어오면 막을 수 없죠. 국경 쪽에선 피해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스캠 단지가 무너지자 감금됐던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국제기구가 긴급구조에 들어갔고 의료진이 현장에 파견됐으며 법률 지원팀이 활동을 시작했죠.
저도 그 일에 일부러 참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구조된 피해자 중 한 명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말레이시아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전 간호사였어요. 해외 병원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왔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병원이 아니라 사기 조직이었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엔 고통이 서려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노인들을 속이라고 했고 거부하면 폭행당했습니다. 도망칠 생각도 했지만 주변이 전부 감시망이었어요. 그러다 폭격 소리를 들었고 혼란 속에서 탈출했죠.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꿈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전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건 사람을 구하는 일이었고 인간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으며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서강윤이 말했던 성능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다음 날, 저는 본부에 보고서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쓰던 방식으론 쓸 수 없었어요. 결론을 바꿔야 했습니다. 과거엔 이렇게 썼죠. 서방 표준만이 민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검증된 시스템만이 정밀함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밀함은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의 산물이다. 저는 새로운 결론을 타이핑했어요. 한국의 K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윤리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파괴보다 구조를 우선하며 승리보다 정의를 추구하는 철학이 기술로 구현된 것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제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어요. 저는 틀렸고 한국은 옳았습니다. 제 편견이 잘못됐고 현실이 그걸 증명했죠. 이제 인정할 때였어요.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어요. 작전 직후 며칠 동안 국제 언론은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태국 첨단 정밀 타격으로 스캠 단지 무력화 민간 피해 0 범죄 조직만 타격 같은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태국의 작전을 칭찬할 뿐 뒤에 숨은 한국 기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서강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전면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강윤은 여전히 담담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한 번의 홍보보다 10번의 실적이 낫죠. 결과가 말해줄 겁니다. 저는 그 태도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의 것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용히 일하는 사람은 묻히기 쉽죠. 하지만 서강윤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래 갈 겁니다.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캄보디아 측은 혼란에 빠졌어요. 방공망이 정상인데도 타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국제 HQ9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고 일부는 시스템 고장을 의심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전략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을 준비했는데 우회 공격이 들어온 겁니다. 국제기구는 긴급 구조 활동을 확대했어요. 스캠 단지에서 해방된 피해자 수가 150명을 넘어섰고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의료 지원, 법률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가동됐죠. 저도 그 일에 참여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과거에 제가 했던 발언 기록이 공개될 위기에 처했어요. 한국은 조연일 뿐이다 값싼 대체제에 불과하다 같은 발언들이었습니다. 동료가 조심스럽게 알려줬어요. 헤일 박사님,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기술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 나가면 곤란합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기록을 묻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새로운 입장만 강조하면 됐죠. 제 평판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며 제 양심과 싸웠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기자회견을 요청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단상에 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 기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조연으로 봤고 서방 기술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과장하지 않았고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제 오만함을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였습니다. 정밀함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이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생명을 구합니다. 한국은 그 철학을 보여줬고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후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일부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했고 일부는 불필요한 자해라고 비판했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서강윤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회견 봤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존경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늦었죠. 서강윤은 다시 답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인정하는데 완벽한 타이밍은 없으니까요. 저는 구조된 피해자들을 다시 만나러 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본국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아직 회복 중이었어요. 한 태국 남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요. 저는 약속했어요. 그러겠습니다. 당신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정밀함의 철학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국경 작전 분석이었어요. 보고서엔 기술 분석뿐만 아니라 윤리적 고찰도 담았습니다. 전쟁은 파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수단이어야 한다. 민간인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같은 문장들이었죠. 보고서를 제출하며 저는 제 변화를 실감했어요. 과거의 저라면 숫자와 스펙만 나열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사람과 철학을 먼저 쓰고 기술은 그 다음이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엔딩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방콕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서강윤을 만났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엔 어디로 가십니까? 서강윤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편견 없이 보려고 합니다. 서강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시작입니다. 세상엔 배울 게 많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 배운 게 많습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태도도요. 서강윤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도 배우는 중입니다. 함께 배워가는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방콕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기술의 진짜 의미, 전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제 오만함의 대가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숫자 뒤에 사람이 있고 데이터 뒤에 생명이 있으며 기술 뒤에 철학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메시지 하나를 남겼어요. 제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전쟁은 크게 이기는 게 아니라 조용히 끝내야 한다. 다음 전쟁을 막는 건 파괴가 아니라 정밀한 절제다. 이번 여행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창밖으로 방콕이 멀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선진국이라는 말이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진짜 선진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학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편견을 벗고 미래의 진실을 향해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제 배움은 계속될 겁니다. 세상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